안녕하세요. 구산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상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죽으러 가는 병원에 시계 신발 없고 커피 향기 나는 호스피스 병원과 김의심 박사가 말하는 건강관리와 암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잘 사는 만큼이나 잘 죽는 것, 그 잘생 잘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1년 개원한 경기 용인시 천주교 수원교구 동백성누가병원은 독립형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독립형은 대형 병원에 속해 있지 않은 완화 의료 전문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가 하루하루를 일상처럼 평온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에 건물 설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은 빛과 온기로 가득하여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이기도 하며 있음직한 것들이 없고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벽시계와 달력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기는 이곳에서 묘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찰나의 순간일지언정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환자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신발부터 벗어야 합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원행을 택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신발 벗기는 그들이 집 같은 평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향기가 있습니다. 병원 설계 과정에서 1층 정중앙에 카페를 배치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아닌 삶과 쉼의 공간임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커피 향기가 병원을 채웁니다.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이와 나눈 마지막 향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금 술이 있습니다. 술을 그리워하는 말기 환자도 있는데 욕구와 취향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서 그렇죠. 의학적으로 명백한 해가 되지 않으면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병원장 신부님은 병원 정원에서 와인 파티도 연다고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일상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숲과 햇빛,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1층 로비와 연결되는 정원은 산과 하늘을 향해 탁 트여 있어 자연을 느끼면서 환자의 우울감과 분노, 선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정원에서 임종을 맡고 싶어하면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최대한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는 쾌적한 목욕실이 있습니다. 목욕실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이곳에서 씻기는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중요한 의뢰입니다. 목욕은 위생뿐 아니라 인간다움의 문제입니다. 특별 교육을 받은 목욕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를 한 명씩 세심하게 씻깁니다. 봉사자들은 세례받은 수준의 충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욕실은 환자는 모르는 이들에게 기꺼이 몸을 내맡기는 환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벽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의 실존과 서사를 기억하고 죽음이 삶의 지척에 있음을 되새기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죽음을 사망자 숫자만으로 기록하는 건 반생명적입니다. 이름, 사진을 남기는 건 보호자들이 사비를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죽기 전 후회하는 10가지 같은 건 없으며 인간관계 좋을수록 편히 눈 감는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김호성 동백 루카병원 진료과장 인터뷰에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과제인 시대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품위 있게 늙고 평온한 죽음을 맞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문선 논설위원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 용인의 천주교 수원교구 동백성누가병원 2층 로비에서 이달 5일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관객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이곳은 독립형 호스피스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러 온 것으로 입원 환자는 평균 3주 만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한 달을 넘기는 환자는 20% 미만이고 1년에 약 300명이 임종을 맞는다고 하니 하루에 한 번은 죽음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죽음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데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미소 짓고 있었으며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말기 환자는 남은 하루하루를 일상처럼 평온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 병원이 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차피 죽을 사람이 아닌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포기해도 환자의 개성과 욕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의학기술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으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김호성 진료과장은 10년째 임종 돌봄을 하는 의사로 영상으로 병을 진단하는 핵의학 전문의였다가 전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병 치료가 목적인 일반 병원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말기 환자들을 보며 회의를 느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천 명의 임종을 돌보았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당직 날에는 7명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말기 돌봄 현장의 고민을 나누려고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라는 책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책은 좋은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에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짜장면을 먹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사례로 돈을 벌러 온 연변 출신 젊은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화만 내고 거칠게 굴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설득해 휠체어에 태워 벚꽃 구경을 나가면서 통증 조절을 비롯한 복잡한 준비부터 단단히 했다고 합니다. 흩날리는 꽃잎을 오래도록 보고 난 뒤 그의 얼굴이 마침내 풀렸고 마음도 녹아 며칠 뒤 평안 속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왜 그 환자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나요? 하고 물었을 때 고통스러운 생의 소멸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환희의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하고 답했답니다. 그런 우연한 순간들이 쌓이면 말기 환자들이라도 힘들지만 삶은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호스피스가 추구하는 거니까요. 삶은 결과가 아니고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로는 어느 환자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했으며 가족과 작별의식도 다 치렀는데 기력이 뚝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짜장면 생각이 난다고 했대요. 소화가 될까 하는 걱정보다 중요한 건 그가 지금 이 순간 느낄 호용이었습니다. 짜장면을 허락받은 그는 누구보다 맛있게 먹고 기운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도 음식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말기 환자가 잘 먹거나 먹지 못하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력 회복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말기 환자도 사람이며 욕구와 개성이 있습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먹고 싶은 게 있다는데 막아야 할까요? 의학이 아닌 상식의 문제입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에 여전히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주고요. 환자가 사명하면 깨끗이 씻긴 뒤 생전에 좋아하던 옷을 입히는 것도 개성을 개성을 끝까지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말기 환자도
내일 뭐 하지, 뭐 먹지 하고 고민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일반 병원에서 죽음은 삶의 반대 말이죠. 피하고 지연시켜야 할 대상이지요. 호스피스에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질도 중시하죠. 의사에게 사람 살리는 보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료가 목적인 병원에서 말기 환자는 포기당하는 존재이지만 호스피스에선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환대받습니다. 주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돌보지요. 그리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일상을 누리는 게 가능한가요입니다. 통증을 조절하면 마지막까지 삶의 연속성과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대요. 과거엔 죽을 사람이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죠. 아파서 당장 죽고 싶다는 환자도 통증이 줄어들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살아나서 내일 뭐 하지, 또 뭐 먹지를 고민하며 삶의 기쁨이 연장되는 것이라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아프면 참지 않고 스위스로 가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호스피스와 의사 조력 자살이 비슷하지 않은지 물었을 때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최근 의사 조력 자살 논의가 급격히 늘어난 건 열악한 돌봄 시스템 때문이라 합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이 아니죠. 우리 사회는 사람의 허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거동하지 못하면 죽어야 하나요? 아니죠. 사람은 본래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말기 환자에게 죽는 길을 빨리 열어주자와 삶의 질을 끝까지 챙겨주자 중에 무엇을 택해야 성숙한 사회일까요? 호스피스를 두고 의사 조력 자살부터 선택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합니다. 통증은 조절하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해외에선 환자 상태를 보고 호스피스 의사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호스피스는 죽으러 끌려가는 곳이라는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싫어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덜 두려워지기를 바랄 뿐이라 합니다. 다만 말기 환자가 언제 호스피스로 오는지가 남은 날들의 질을 좌우한다는 건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의식이 없으니까요.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없다면서 호스피스를 임종을 맞는 장소 정도로 보고 상급 병원들이 환자를 늦게 보내기도 하는데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환자를 포기했다는 미안함 때문이라 합니다. 중요한 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잘 죽기로 결심한다고 실제로 잘 죽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마지막 순간은 환자들에게 어떤 단계로 찾아오는지요? 하고 물었을 때 평균 3주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통증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1, 2주를 안정기라 부릅니다. 그 기간엔 의미와 폭풍이 닥쳐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는데 어쩔 줄 모르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후 잠에 빠지거나 선망이 일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주 동안의 불안정기,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이틀의 임종기를 거칩니다. 평소 존엄한 죽음을 고민했다는 분들도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선 말기 환자 보호자도 돌봄 대상으로 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로 구성된 다양한 팀이 준비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돕습니다. 떠난 환자들의 사진을 병원 곳곳에 붙여둔 건 그들을 기억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는지 물었을 때 나 준비 많이 했어. 보란듯이 잘 갈 거야. 하는 분 중에 정작 잘 마무리하는 분이 많진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대를 낮추고 오는 분들이 잘 지내는데 내려놓는 게 좀 더 쉬우니까요. 또 사회적 관계가 좋은 분일수록 평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살아온 모습대로 떠나지요.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깊이가 죽음의 질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잘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별과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죽음을 맞는 모습이 다르기도 한가요? 하고 물었을 때 학력이나 소득 수준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며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성이 호스피스에 더 수월하게 적응하는데 서로 의존해서 유지하는 공동체의 돌봄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일 거라 합니다. 남성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인 내가 사라지거나 자율성을 상실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인 듯합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강요보다는 편안한 죽음이면 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다들 화해하고 용서하나요? 하고 물었을 때 드라마나 영화 속 얘기죠. 가족이 죽는다고 누구나 슬퍼하지도 않아요. 죽음을 매개로 한 갈등의 종결이나 개인의 성장은 이상일 뿐이고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죽음의 모습은 다양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화해하고 작별하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좋지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다가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관계 회복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도 하며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란 SNS 콘텐츠가 유행인데요. 의외로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 뭔가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환자는 별로 없었고 특히 여행 같은 것을 말하지만 오히려 영영 알 수 없게 된 미래의 시간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말기 환자가 과거만 돌아보며 지내는 건 아니고 그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 오늘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사별은 끝이 아니라 삶의 기억을 통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 못지않게 좋은 죽음을 고민하는 시대에 피 흘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극복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좋다는 돌봄 제공자 입장의 표현인데 죽는 장소나 상황에 대해 정해진 틀을 강요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왜 평가하나요? 삭막한 중환자실에서 혼자 임종했다고 해도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 평안한 죽음이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건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비용이 아깝다고요? 누구나 언젠가는 말기 환자가 됩니다. 임종실은 죽음의 최종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호스피스 임종실에서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심전도나 혈압 측정 기기를 들여놓지 않습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보호자가 받아들여서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게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는 준비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돌봄 대상인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작별을 준비시키고 사별 후 계획을 함께 짭니다. 환자 처지에 쓸 노동력을 보호자 돌봄에 쓰는 거죠. 사별 돌봄을 받은 보호자가 돌봄을 받지 못한 보호자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사별한 보호자들이 자원봉사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돌봄의 순환이자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편하게 가신 분의 보호자뿐 아니라
엄청 힘들게 가신 분의 보호자도 와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가족이 죽으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가족이 죽으러 온 공간인 줄만 알았는데 끝까지 환대와 돌봄을 받다 떠났다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큰 의미를 남기는 거죠. 의사, 조력, 자살, 사별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 1층엔 햇빛이 잘 드는 카페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의 공간임을 일깨우기 위해서인데 병원 곳곳에선 소독약 냄새 대신 커피 향기가 납니다. 말기암 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누구나 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말기암 환자는 통증이 급해서 완화, 의료 효용이 크고 말기 예후가 예측 가능하기에 편의적으로 대상을 한정한 겁니다. 미국 등에서는 암이 아닌 질환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암 환자가 아닌 비암성 질환자를 위한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이 없고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는 있지만 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니 응급실과 요양병원을 몇 번씩 오다 죽는 겁니다. 말기 돌봄 시스템을 촘촘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호스피스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돌봄 비용을 낮춥니다. 죽을 사람에게 돈을 왜 쓰냐고요? 돈 아끼지 마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말기 환자가 됩니다. 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흰구름 한 점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늙은 산 어렵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하네. 세월 되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잘 피우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생각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접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의신 박사는 대한민국의 의학자이며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은퇴한 종신 교수입니다. 50년 동안 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 연구하여 미국 최고 의사로 11차례 선정된 분입니다. 암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관리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관리한다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제한된 우리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내용을 요약해 말해봅니다. WHO 암 발병이 2050년까지 77% 증가할 것이며 신규 암 환자는 3,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단 15%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독성과 독소 등의 위험도가 약 4배에서 6배로 우리 생활 습관이 85%라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이유는 몸에 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장 속에는 200조가량의 균 중에서 절반은 유익균이고 반절은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산이 유익균을 다 죽여 밸런스가 깨지니까 유해균이 장에서 빠져나와 간이나 폐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보다는 폐렴이 더 많은 사망 원인이 됩니다. 저의 아버지도 암이었는데 한여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주치의도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이 생겨서 위나 식도를 부식시켜 균이 부식한 곳으로 침투해 위암이 됩니다. 또 위산이 췌장으로 들어가 췌장염을 일으키고 그 결과 췌장암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장이 흡수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도 기분 좋게 먹으면 장이 나쁜 것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
정말 우리의 몸은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까 하고 물었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면 의심해보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자기 몸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암 종류만 약 500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장암이 가장 큰 이슈고요. 2040년 한국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살게 되면서 고기 섭취량이 늘면서 대장암 발병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붉은 육류에는 나쁜 기름이 많은데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며 만성염증은 암을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우면 기름이 나와서 맛있지만 몸에는 나쁜 음식인데 맛있는 것은 대부분 나쁜 음식이라 합니다. 건강한 고기 섭취법은 흰 비계를 떼고 살코기만 섭취하기랍니다. 그리고 나쁜 기름이 많은 힘줄은 떼고 섭취하고 그 다음에 김치에 싸먹거나 쪄서 먹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섭취하기를 권하는데 육류는 소화되는데 약 4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합니다. 40세 이후가 되면서 효소와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장벽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결국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구멍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암 발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울림을 줍니다. 그게 맞지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요. 남은 인생 건강하게만 살다 간다면 더할 나이가 없겠지요. 암 박사님이 추천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생선을 위주로 한 식단에 감자나 요구르트, 낫또 그리고 쪄서 먹는 두부에 삶은 계란과 잡고 시리얼에 우유를 추천했습니다. 찐 음식이 맛없다면 조미 김에 싸서 먹으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소식하라는 말입니다. 건강의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암 환자는 절대 체중이 빠지면 안 된다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야 한다고 합니다. 빈혈이 안 되도록 체력 유지가 중요한데 빈혈이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므로 매일 걷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뇌와 골격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많이 움직입시다. 박사님이 20년 동안 꾸준히 한 운동은 발바닥 치기였대요. 발바닥에는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암 역시 고혈압이나 당뇨, 감기처럼 만성질환으로 여긴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선고를 받으면 충격으로 울고 난리가 나죠. 미국에서는 암이라고 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암은 치료하면 좋아지는 것이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늦깎이로 공부할 때 저와 가까이 지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혼인하여 젊은 아가씨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혼자 외롭게 살면서도 시집의 대소사는 다 챙겨야 했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병원을 갔는데 진단 결과 피부암이라는 말을 듣고는 시집와서 억울하게 살아왔던 삶을 떠올리며 피부암까지 걸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다음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지만
어떤 마인드로 이 병을 대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과 배짱 좋은 사람들, 그리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합니다. 암 전문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정신적인 것이 신체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과학적 원리를 풀어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었고요. 40대 후반이 되면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죠. 즐기는 일 찾아 하고 음식 조절해 가면서 감기 관리하듯 잘 해야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금년에는 모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올 한 해도 건강합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 을사년 올 한 해도 건강합시다. 그때 암명의 김의신에게 고 이병철 회장님이 암을 고쳐주면 재산의 절반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을 떠올리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란 팔레비 왕조와 여러 재벌 총수들이 치료받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 미국 MD 앤더슨에서 32년간 종신교수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김 박사는 암 유전 인자를 물려받아도 반드시 그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가 약 4배에서 6배는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 특정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관심 있게 공부하고 예방하면 꼭 병에 걸리는 게 아니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도 돈 많은 재벌 총수들을 도와주며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 이병철 회장님은 간암으로 치료받을 때 이 암만 고치면 전 재산의 반을 기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자신의 식단을 공개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생선과 감자, 요구르트, 나토, 두부나 달걀, 잡곡이 든 시리얼을 위에 타서 먹는다고 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식하려고 애쓴다며 건강의 기본 원리는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암명의가 추천한 건강식단은 한국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며 특히 나쁜 기름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몸에 들어가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모든 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운 고기를 김치에 싸먹든지 쪄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로는 효소 호르몬이 적게 나와 고기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먹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태가 염증과 암의 성장 억제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천년 사는 거북이들은 감태만 먹고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또 베리류 안에는 수소가 많아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를 중성시켜주기 때문에 좋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마음가짐에 따라 초인간적인 것과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즐기고 배짱이 좋은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만약 병에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깡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지요.
긍정적이고 단순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장 지키는 최고의 운동은 빨리 걷기라며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심박수 올려보라고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은 심장도 나이가 들면서 힘이 붙여 한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의 엔진인 좌심실이 벽이 점점 두꺼워지며 탄력 없는 굳은 살이 박이는 꼴이라 했습니다. 힘이 줄어든 심장은 보상작용으로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짜내는데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두꺼워진 심근은 늘어나는 탄력도 감소하여 폐에서 산소를 먹은 피가 적게 채워집니다. 대동맥으로 박출되어 나가는 피의 양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이별 최고 심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분당 최고 심박수는 20세 때는 200회, 30세는 190회, 40세는 180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 목표 심박수는 최고의 50에서 85%인데 20세에서는 100에서 170회를 하고 30세는 95회에서 162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40회는 90회에서 153회를 하고요. 그리고 1분당 최고 심박수를 볼 때 50세는 170회, 60세는 160회, 70세는 150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 목표 심박수는 최고의 50에서 85%를 볼 때 50세는 85%에서 140회, 60세는 80에서 136회를, 70세는 75에서 128회를 한다고 합니다. 1분당 심박수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가 개인의 심박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까요? 예전에 들은 말인데 장기 중에는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고령자의 심장은 운동할 때 젊은이 심장만큼 빨리 펌프하지 못합니다. 나이 든 운동선수들이 젊은 선수들만큼 폭발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근육질 차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심장 박동 능력 차이입니다. 고령자는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져 심장이 혈액을 분출해도 동맥이 빠르게 이완하여 피를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수축하는 동안 혈압은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이완기 혈압은 정상인데 수축기 혈압이 비정상으로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운동 시에는 심박수가 크게 늘어나고 휴식 시에는 심박수가 낮게 떨어지는 게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노화를 줄이고 심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나이 든 이에게 빠르게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리거나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도 심장 노화를 줄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최대 심박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이지요. 고령자는 운동할 때 심박수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이별 최대 심박수와 운동 정도에 따른 심박수를 알고 운동 시 간혹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성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백화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예정이 꽃 피던 시절 저 사람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정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꽃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땐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예정이 꽃 피던 시절. 예, 계속하겠습니다. 부친상을 입은 방송인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에게 생선 초밥 사드리고 입원시켰고 부친은 사랑을 알려준 분이라며 지난해 별세한 부친과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2월 20일 녹화 중계된 TVN 스토리 신규 프로그램 100억짜리 아침 식사 기자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은영은 100억짜리 아침 식사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을 안 했답니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배운다며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도 가서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님께도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족이 아닌 그러나 타인의 삶도 궁금합니다. 인간이 가진 사회성의 기본적인 관심이죠. 타인의 삶에 좋은 의미에 관심을 가져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은영 박사는 이런 것들을 방송에 녹여낼 수 있다면 방송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 중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무해한 따뜻함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 기쁘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로는 아버지의 식사를 꼽았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젊었을 때는 저를 많이 사주셨는데 50살이 넘으니까 제가 많이 사드리게 된다며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생선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그걸 차로 가져가서 아버지 맛있게 드시게 하고 병원을 입원시켰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영은 지난해 6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떠오른다며 저한테 사랑을 알려주셨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약간 길을 잃을 때 길을 알려주셨던
분이 부모님이니까 가장 가치 있었던 식사가 아닐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00억짜리 아침 식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인 자수성가한 인물 등 본인의 사업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과 아침 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모티베이팅 토크쇼입니다. 그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만나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매일 실천하고 있는 성공 습관과 성공 신화, 성공 비법까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00억짜리 아침 식사는 20일 오후 8시 첫 방송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는 뒷집에 동네에서 최고령 할아버지인 92세께서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 돌아가시기 전 맛있는 짜장면을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사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도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과 베트남 며느리, 손자들 모두 직장과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허문 땅을 오랫동안 할아버지께서 텃밭을 일구며 지내셨습니다.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고 다음 날부터 나와서는 아들 며느리가 돌보고 있던 텃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일 바쁘게 할아버지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연세가 있는지라 몸은 쇠약해져가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 바깥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음료수와 빵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면서 지나갈 때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빨리 들어가시라고 말하지만 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짜장면을 드신 그날 밤 11시가 넘어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로 대구 가톨릭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원 4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짜장면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맛있는 음식이었다니 사드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95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독감 후유증으로 폐렴에 걸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승에서의 마지막 맛있는 음식으로 어떤 음식을 해드려서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 모든 음식이 입에 쓰다며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잡숫도록 해드리면 어떨 때는 작은 그릇의 죽을 다 드시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고생시킨다며 빨리 가고 싶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희 곁에 오래 계셔주셔서 좋은데 왜 빨리 가시면 엄마 보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엄마를 보느냐며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보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몸 때문에 받고 계실 어머니의 아픔이 오죽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까 싶어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고통을 바라보며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나아져서 퇴원해 엄마 집으로 모신 뒤에 간병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죽고 싶다고 하시느냐며 엄마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무 오래 사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너희들 고생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엄마 그런 이유라면 괜찮습니다. 엄마가 저희들 키우며 고생하신 것 생각하면 저희들 엄마께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요즘은 100세 시대라 얼마 전 TV에 중국의 한 할아버지는 정송까지 한 울타리 안에 집을 지어 같이 사는데 모두 100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며 어머니도 오래 살고 가셨으는 잘 살다 떠난다 말씀해 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 친구들에게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크게 잔치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해드림으로 소원을 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청자 여러분께서도 요즘은 장수시대라 각종 병을 앓으며 힘겹게 살고 계신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을 지켜보며 마음 또한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승에서의 마지막 삶을 잘 보듬으며 지내시다 가시기를 빌어봅니다.
동백 성육과 독립형 호스피스 병원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가 하루하루를 일상처럼 평온하게 지내도록 하는 저렴한 곳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림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네.